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과정은 5개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동학개론 이 과목은 다른 과목과 좀 성격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부동학개론 이 과목은 부동산 학문이다. 이 학문을 다루는 과목이에요. 학문을 다루는 과목이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공부하셨으니까 이해하실 겁니다. 다양한 이론들로 구성된 과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론들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겠죠? 원리를 이해하고 이 이해된 내용을 숙지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응용력을 배양할 수 있어야 된다. 사실 이 이론들을 다루다 보니까 표현을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법적인 용어는 딱 고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이론들은 표현을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학개론 이 과목은 그동안 출제된 지문들 분석해보면 아시겠지만 똑같은 지문 거의 안 나옵니다. 살짝 바꿔서 출제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는 살짝만 바꿔도 때 처음 들어온 지문이 되는 거지요. 이게 이제 우리의 맹점이 된다. 그럼 뭡니까? 응용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응용력을 배양할 필요가 있더라. 인류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반복 학습이다. 그래서 학개론 이 과목은 몇 번 반복이 됐습니까? 최소 8번에서 10번 이상은 반복이 돼서 그래야 합격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반복학습 2차원에서 지난 1, 2월 과정 그리고 3, 4월 과정을 진행했던 겁니다. 또 오늘부터는 5, 6월 과정을 진행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1, 2월, 3, 4월 이 과정까지는 이 이론들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자. 여기에 초점이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목표를 두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요. 그렇지만 5, 6월 과정에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또 반복 학습원으로 해서 원리를 이해하고 숙지하자. 여기까지가 5, 6월 과정의 목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숙지의 단계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숙제자, 이건 뭡니까? 외우자. 이제는 하나씩 내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암기될 수 있는 건 암기가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 6월 과제의 큰 목표는 이해하고 숙지하자. 여기까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 6월 과정은 우리가 심화 이론 과정이다. 또는 고급 이론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동안 배웠던 내용들을 좀 더 폭넓고 깊이 있게 학습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월요일도 구주 과정으로서 진행이 됩니다. 근데 다음 주쯤엔 여러분께 요약집이 제공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약집을 통해서 수업은 진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과정에서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근데 먼저 이제 예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예습을 해주셔야 된다. 5, 6월 과정이 정리하는 마지막 단계예요. 그래서 이제 예습을 좀 해주셨는데 제가 1, 2월 때는 예습을 부탁드리지 않았어요. 3, 4월 때는 예습을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꼭 예습을 해오자. 이렇게 말씀했는데 앞에서 보면 누구누구가 예습을 해왔다. 누구누구가 복습 잘하고 있다. 다 보입니다. 왜? 저도 이제 17년째 학교를 이 과목 강의하다 보니까 빠꾸미가 다 됐어요. 다 돼가지고 앞에 보면 딱 보입니다. 지금도 보여요. 이분은 내년에 또 만날 사람이구나. 다 보입니다. 여기 써져 있어요. 여기에 써져. 그렇다고 해서 저한테 묻지 마세요. 여기 써져 있으니까 써져 있는데 제가 써져 있는데 어떻게 답을 합니까? 그죠? 제 속만 타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 내년에 또 만납시다. 이게 써져 있는데 이걸 이번 과정에서 지워야 되겠지요. 주에서는 예습을 좀 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3, 4월 과정에도 쭉 지켜봤으면 시켰는데 이 학원 같은 경우에도 여기 계신 수강생분 중에서 예습하시고 제대로 따시면 30%도 채 안 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가슴에 손 얹고 반성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정말로 예습하고 강의 잘 듣고 복습에 있는 것인가 반성해 보시기 바랬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 나름대로 판단해서 오늘 여러분께 괄호넣기 퀴즈 천성이다. 이 자료가 없었을 겁니다. 못 받으셨죠? 자, 이 학원이 탈락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묻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렇게 괄호넣기 퀴즈다. 프린트물 제공은 없습니다. 지난주로서 이제 마무리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타깝죠? 좋습니다. 자, 여튼 3, 4 과정은 그랬지만 분위기가 갑자기 또 썰렁해진 것 같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5, 6월 과정만큼도 반드시 이제 따라올 수 있어야 하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인류에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예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습을 부탁드리는데, 그럼 예습은 어떨 것인가? 우리가 학습할 내용, 이제 3, 4월 과정 동상 한번 듣고 오는 게 예습이다라는 겁니다. 1, 2월 따고 들을 필요 없어요. 3, 4월 과정을 듣는 것이다. 물론 저희들이 이제 3, 4월 과정 진행하면서 딱 두 파트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다음 주 우리 학습해야 될 경기변동이론, 시장이론 이 부분은 말씀 안 됐어요. 왜? 1, 2월 달에 워낙 세부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또 너무나 이 부분 기초가 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3, 4월 과정에 동영상이 안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어때? 1, 2월 달 거 활용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3, 4월 과정에 없는 부분은 1, 2월 달 거 보시되 3, 4월 과정에 있는 부분은 1, 2월 달 거 볼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학교는 이 공학만큼은. 그래서 이제 3, 4월 과정 우리 동영상 한번 듣고 오면 되기다. 이걸 다 내가 내 것을 만들고 100% 이해하겠다. 그럼 우리 절대 못 만납니다. 못 만나기 때문에 100% 이해하자 이게 아니에요. 그냥 한번 듣고 오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서 한번 듣고 오시고 다음 본 강의는 어때? 빠지 말고 자 충실히 임하셔야 되겠죠? 한번 빠지지 않은 학원 강의는요 그 다음 주 나오기 싫습니다. 그러면 2달 훌쩍 지나가요. 그래서 절대 빠지 말고 강의를 들어보자. 제가 가급적이면 오전반, 야간반 진도를 같이 나갑니다. 같이 하기 때문에 혹시 무슨 부득이한 일이 있어 오전에 참석지 못한다면 야간이라도 오셔서 꼭 좀 들어보시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또 복습을 하자라는 겁니다. 복습은 이제 요약집 출간이 되면 배웠던 요약집 내용 이럴 때 읽어보는 것이다 할 수 있겠죠. 읽어보시는데 한 번 읽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요약집은 요약을 해놓은 내용이기 때문에 페이지가 얼마 안 돼요. 그런데요, 많아야 일주일에 10페이지에서 15페이지 사이가 될 겁니다. 그럼 페이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페이지를 정독을 하면서 2번에서 3번 정도 읽어보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복습은 자꾸 이제 책을 읽어서 익혀야 되는 그 같은 식이다 생각하시고, 요약집 읽어보자. 이렇게 해서 오류 과정은 예습, 강의, 복습이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원래에서 이해하고 숙지 내 것으로 만드는 데 목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공된 요약집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게 1편부터 2편, 그리고 3편, 3개의 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편은 부도학 총론이다. 그리고 2편은 강론, 3편은 평가론 이렇게 구성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총론 2부는 이제 페이지는 많음에도 불구하고 출제문서 굉장히 적은 부분이에요. 3문제에서 4문제도 출제된 영역입니다. 대부분 문제는 강론 여기서 나옵니다. 강론이 29문제에서 31문제 이렇게 출제된 영역이에요. 그리고 평가론 2분이 6문제에서 7문제 이렇게 출제된 영역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5, 6월 과정에서는 1편 총론 이럴 때 생략을 목적으로 3, 4월 이때 어떻습니까? 출제 문항서에서 더 많은 시간 할애해서 여러분께 때 아주 세부로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본 5, 6월 과정에서는 순서를 바꿉니다. 순서 바꿔서 2편 먼저 진행합니다. 2편 먼저 진행하고, 자, 1편 모른다 해도 충분히 2편 따라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편 먼저 진행하고 다음 3편 평가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유가 되면 1편 총론 2부를 때 다룰 수 한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순서 바꿔서 2편, 3편, 1편 이렇게 진행이 된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이 오류 과정 1주차 지난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2편 강론 여기서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강론은 1장부터 9장까지 9개 장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 중에 이제 1장 여기서부터 이야기 됩니다. 1장은 부동산 수요공급 이론이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프린트물 제공해 드렸죠? 프린트물 1페이지 보시면 출제 경향이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 5개년 출제가 중요하다 그랬죠? 24회부터 28회까지 보니까 적게는 3문제에서 많게 할 때 5문제 이렇게 출제 경향이다 알 수 있겠죠? 지난 시험에 5문제 출제가 되었어요. 따라서 이번 시험은 네 문제는 출제될 것이다 예상된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제 빈도를 보니까 대체로 동그라미가 상, 중 여기에 많이 그려져 있죠. 이 이야기는 결국 뭡니까? 전반적으로 출제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 파트는 우리가 기초 원리부터 체계적인 학습이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수요 공급은 지금 출제 문항수도 많지만 경제 가장 기초된 원리로서 앞으로 우리가 다룰 다른 이론들에도 밑바탕이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잘 듣고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수험 전략이다. 자, 이 부분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1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교재 수요공급 이론이다. 이 부분은 1절부터 4절까지 4개 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절은 부동산 수요에 대해서, 2절은 부동산 공급, 3절은 수요 공급의 균형, 4절은
탄력성, 이처럼 네 개절 호소인데 모두가 출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생각하시고 1절부터 이야기 드립니다. 1절은 부동산 수요입니다. 아주 쉽게 생각하자는 이야기가 수요는 뭡니까? 사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자, 일단서 1번 챕터 부동산 수요, 수요량이다. 여기서부터 정리를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보세요. 네, 부동산에 가격이 있지요. 가격 또는 임료에 있다는 얘기죠. 부동산의 모든 가격 또는 임료수에 대응해서 사고자 한다. 즉 구매하고자 한다는 이야기요. 또는 임차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모든 가격 또는 임료수에 대응해서 구매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뭡니까? 부동산 수요란다 이런 겁니다. 결국 구매 또는 임차하자 의도하는 양이 되겠지요. 자, 이때 이제 특정한 하나의 가격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특정한 하나의 가격이나 임료수에 대응해서 구매 또는 임차하고자 의도하는 양이 있다. 이럴 때 우리가 부동산 수요량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결국 수요는 모든 가격이나 임료를 대상하는 거고요. 수요량은 뭡니까? 하나의 가격이나 임료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구분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수요량 용어 정리되어 있고, 다음은 이 같은 수요량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 것인가 살펴보는데, 먼저 이제 수요량은 본질은 유량이에요. 유량이다. 그래서 이제 유량 흔히 흘러간다 해서 영어로 뭡니까? flow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래서 본질은 유량 수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지만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다른 여러 특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이야기예요. 앞으로 1년 동안 사람들이 주택을 얼마나 보유할 것인가. 이 자체는 뭡니까? 1년 기간의 개념이 됐으니까 유량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또 이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현재 사람들이 주택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 이 문제 있죠. 오늘 현재니까 시점의 개념이죠. 이는 뭡니까? 저량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수요도 본질은 유량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량, 수요도 병행해서 분석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저량은 저장되어 있다. 스톡의 개념이 되겠죠. 저량 수요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있어서 이제 유량 수요량은 일정 기간 동안의 수요를 의미하는 것이고, 저량 수요는 일정 시점에서의 수요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부동산 수요에는 이처럼 유량 수요뿐만 아니라 저량 수요도 있다. 사실 본질은 뭡니까? 유량이라고 했지요. 그렇지만 부동산만큼은 저량도 병행해서 분석이 돼야 된다. 결국 부동산 수요에는 유량 수요, 저량 수요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때 유량은 뭘 뜻습니까? 일정 기간을 정해만 측정이 가능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음 저량은 일정 시점에서만 측정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그래서 한 달, 1년 이 같은 기간의 개념이 내포있으면 어디 합니까? 유량이 되겠지요. 다음 오늘 현재 시점에 개념이 내포있으면 뭡니까? 저량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유량과 저량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수 통해서 구분이 좀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시다. 가격과 임료가 있습니다. 임료. 자, 가격. 이는 뭡니까? 교환에 대한 대가가 되겠죠? 그럼 교환은 일정 기간 동안 이루어집니까? 일정 시점에서 이루어집니까? 시점. 따라서 가격은 어디에 합니까? 저량 변수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다음 임료입니다. 임료는 사용 수익이라는 대가다. 수익겠죠? 그럼 사용하고 수익한 것은 일정 시점에서입니까? 기간 동안입니까? 기간 동안이다. 할 수 있겠죠? 기간 동안. 따라서 임료는 어디에 합니까? 유량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우리 토지 관리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토지의 교환된 대가, 토지의 가격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토지 가격을 우리가 뭐라 합니까? 지가 이렇게 표현하죠. 지가는 어디에 합니까? 저량 변수가 되겠지요. 다음 토지의 임대료가 있어요. 토지의 사유세 대가다. 이걸 뭐라 표현합니까? 지대. 그럼 지대는 임료 성격이니까 어때? 유량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럼 가격, 지가. 자, 이는 어때? 저량 변수가 되겠지요. 임료, 지대, 이는 뭡니까? 유량 변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또 이 예를 봅시다. 월급여다. 연봉. 이번에 월급에는 한 달 동안 일한 대가가 되겠죠. 연봉은 1년 동안 일한 대가가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이제 더 이상 주저할 것도 없습니다. 여기 보세요. 연, 이 말이 들어가면 당연히 어디에 나옵니까? 유량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유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은 기업의 단기 순이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기 순이익. 근데 단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번 회계연도다. 이러면 되겠죠? 그럼 기업의
회계년 대체로 뭡니까? 1년이에요. 결국 1년 동안 순이익이 얼마냐 그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도 어디 합니까? 유리한 변수가 되겠다는 겁니다. 다음은 순영업소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순영업소득. 자, 순수익. 자, 영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소득이다. 아시겠죠? 그럼 순영업소 2차죠 때 1년 기준으로 측정을 하게 된다. 그죠? 따라서 어디 합니까? 유량이다. 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저희 이제 3, 4월 과정에서 투자하는 편에서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5, 6월 과정 투자하는 편에서 또 이야기 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운용의 과정을 통해서 매년에 세후 현금을 산정을 해보자. 그렇죠? 그래서 첫 글자서 어떻게 우리가 기억했습니까? 가, 공, 기, 유, 영, 순, 부, 세, 영, 세 이렇게 기억하자 그랬지요. 혹시 생각나신가요? 예, 하여튼 좋습니다. 예, 가는 총소에서 공실 불량우치 빼주고 기타수 더해주면 뭡니까? 유효 총소득이 되겠죠. 자, 여경을 빼주면 순영업소득, 부채세 빼주면 세전 현금흐름, 자, 영업소세 빼주면 세후 현금흐름이 산정이 된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자, 이 플로 차트 자체가 뭡니까? 일렬 기준으로 작성한다는 이야기예요. 1년을 기준 작성하면 이 프로차트가 2001년 기준 작성하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는 항목들은 모두가 뭡니까? 유량의 개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가능 총소득이다. 유효 총소득, 순영업소득, 세전현금흐름, 세후현금흐름 다 어디 합니까? 유량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순영업소득, 이걸 좀 대표로 이야기한 겁니다. 순영업소득 역시 어때? 유량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결국은 소득, 즉 수익과 관련된 부분은 다 어디에 해당합니까? 유량이다. 이렇게 이제 앞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소득, 수익 관련은 모두 유량이 되겠다는 겁니다. 다음 또 우리가 이래서 합시다. 내가 이 건물을 하나 이 부동산을 A라는 부동산을 샀다는 이야기야. 내가 직접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자에게 관리를 맡겼어요. 맡기고 관리자에게 어떤 내가 월 급여를 지불해 준다는 겁니다. 이거 한 달 동안 관련 대가 지불하는 거죠. 그래서 월 이 말 있으니까 더 이상 볼 필요 없이 뭡니까? 유량이 된다 할 수 있겠지요. 라는 겁니다. 자, 내 입장에서는 급여를 준 셈이니까 비용이 되겠죠. 지출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관리자 입장에서는 뭐가 됩니까? 소득. 그렇죠? 어느 방법으로도 유량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다음 내가 이제 이 A라는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은행부터 대출 좀 받았어요. 대출 받고 이자 지불하겠죠. 이때 이자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자 비용. 자, 이자 비용은 유량일까요? 저량일까요? 유량입니다. 유량. 어떤 분은 이런 생각하신 거예요. 자, 5월 1일 날 이자 내니까 5월 1일 이거 어때? 일정 시점이니까 저량 아니냐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 빌려 쓴 대가를 결국 5월 1일 날 낸 셈이 되겠죠. 한 달 동안 빌려 쓴 대가가 바로 뭡니까? 이자예요, 이자. 자, 그래서 이는 기간의 개념이 되다 어디 합니까? 유량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도 비용, 지출과 관련된 분도 다 어디 합니까? 유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소득, 즉 수익과 관련된 부분이다. 그리고 비용, 지출과 관련된 부분이다. 이들은 다 어디 합니까? 유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두가 유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 플로차트보다도 이자는 어때? 부채세세 이 항목이 들어있잖아요. 이 프로 자체가 어때? 인력 기준이니까 당연히 유량이다. 역경 비용 들어있죠? 유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의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자산 가치. 자, 벌써 이제 이 부동산도 나에겐 어때? 하나의 자산이 된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자, 이 부동산의 가치가 30억이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것인가 생각하자는 이야기예요. 자, 오늘 현재 이 부동산 가치가 30억이다. 이렇게 표현될까요? 지난 1년 동안 부동산 가치가 30억이다. 이렇게 변할까요? 현재. 그렇죠? 따라서 시점이니까 뭐가 됩니까? 저량. 다음은 부채 생각합시다. 부채. 이제 빚이 3억이 있다. 하여튼 이놈 빚은요. 줄어들지는 모릅니다. 그렇죠? 하여튼 빚이 3억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적나요? 3억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빚이 3억이 있다는 이야기도 지난 1년 동안 빚이 3억인 겁니까? 현재 3억인 겁니까? 현재 3억이다. 그 얘기죠? 따라서 시점의 개념이 뭡니까? 저량이다. 다음은 인구수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인구가
5천만 명이라도 지난 1년 동안 인구가 5천만 명이니까 현재 5천만 명 뜻일까요? 현재. 그럼 시점이니까 저량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산의 가치, 부채, 인구수 이들은 다 어디랍니까? 저량 변수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분도 살짝 이렇게 표현을 바꾸는 겁니다. 자, 이제 인구 100만 명이 증가했다는 이야기예요. 증가했다. 그럼 잘 생각하세요. 인구 100만 명이 늘어났다는 이야기는 오늘 현재 100만 명이 늘어나니까 지난 1년 동안 늘어났던 의미일까요? 1년 동안. 이때 뭐가 됩니까? 유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수 이렇게 표현하면 저량이 되겠지만 인구 변동분이다. 이렇게 표현되면 뭡니까? 유량의 개념이 된다. 이렇게 참고하시죠. 아직까지 우리 시험에서는 변동분 이거 출제되지 않은 겁니다. 인구수 이렇게만 출제하세요. 인구수 나오면 뭡니까? 저량이다. 그래서 자산의 가치란지 부채, 인구수 이들은 모두 어때? 저량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 관련해서 자 신규 주택 공급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흔히 신규 공량을 우리가 이제 주택 생산량이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자 이건 예를 들어서요. 신규 공급이라는 이야기 뭐에 대해서? 주택에 대해서. 그럼 주택을 자 새로 져서 공급한다 이 뜻이잖아요. 그럼 새로 져서 공급하기로 착공서 완공까지 시간이 필요하겠지요. 따라서 기간의 개념이다. 이는 어디에 답니까? 유량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주택 거래량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주택 전체가 거래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전체가 거래했다는 이야기는 오늘 현재 전체가 거래한 겁니까? 지난 한 달 동안 거래했다 이런 의미일까요? 한 달 동안. 그렇죠? 따라서 주택 거래량 어디에 답니까? 유량의 개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택 재고량이라는 게 있어요. 이 주택 재고량에서는 현재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주택의 양을 의미하는 겁니다. 현재 시장에 주택이 얼마나 있냐 그 이야기예요. 따라서 이는 뭐가 됩니까? 저량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량이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변수를 통해서 유량이냐 저량이 구분을 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현재 우리 시험에 출제된 예들이에요. 우리 시험은 여기까지 출제하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자, 가격, 지가 이들은 어디에 합니까? 저량이지요. 자, 임료, 지대 이는 어떻게 합니까? 유량이 되겠다. 그리고 소득, 수익과 관련된 부분이나 비용, 지출 관련된 부분은 다 어디에 합니까? 유량. 다음은 자산의 가치라든지 부채, 인구수 이들은 어디에 합니까? 저량. 다음 신규주택 공급량 즉 주택 생산량이나 주택 거래량은 어디에 합니까? 유량이 되겠죠. 그렇지만 주택 재고량은 어디에 합니까? 저량이다. 이래서 잘 구하시면 되겠어요. 뭐 이외에 어떤 변수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한 달, 1년 이 같은 기간의 개념이 내포된 뭡니까? 유량. 올 현재 시점에 개념이 내포됐을 뭡니까? 저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요량, 저량 말씀드렸으니까 퀴즈를 드립니다. 근데 언니 답 한번 해보세요. 예, 자, 먼저 투자입니다. 투자. 자, 투자는 유량일까요? 저량일까요? 투자는 이분도 아참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에요.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다. 자, 우리 예를 들어서 부동산 투자 생각합시다. 부동산 투자는 어떤냐? 취득, 자, 운용, 처분의 과정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이 자체가 일정 시점에서 이루어진 겁니까? 기간 동안 이루어집니까? 기간 동안 이루어진다. 따라서 투자는 어디에 합니까? 유량이에요. 유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투자는 유량이다 생각하시고요. 자, 다음은 통화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통화량. 자, 이 통화량은 뭐를 의미하는 것인가? 핸드폰 통화량이요? 이건 아니겠죠? 아니에요. 통화량은 시중에 돌고 도는 돈의 양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오늘 현재 시중에 어때요? 돈이 얼마나 풀려있는 이 문제예요. 따라서 통화량은 유량일까요? 저량일까요? 저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마 여러분 교재도 통화량 들어있을 겁니다. 통화량은 저량이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사과, 이처럼 일반 재화의 수요는 본질은 유량입니다. 유량 수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도 일정 기간 동안이다. 그래서 본질은 유량이에요. 유량. 그렇지만 부동산은 일반적 다른 여러 특성이기 때문에 올 현재 사람들의 주택을 얼마나 보유했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 되겠죠. 따라서 저량의 개념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분석할 때는 유량뿐만 아니라 저량 분석까지 병행이 돼야 된다. 결국 부동산 수요에는
유량 수요, 저량 수요가 있다. 이 생각하시고, 이때 유량 수요는 일정 기간 동안의 수요를, 저량 수요는 일정 시점에서 수요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자, 유효 수요라는 게 있습니다. 자, 유효 수요는 흔히 우리가 때, 자, 실질적 수요다. 이렇게 일컫는 부분이죠. 참, 자, 유효 수요, 실적 수요에 대해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 구매 의사, 구매 욕구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만 가지면 실질적으로 수요한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구매력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 즉, 지불 능력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구매 의사, 구매 욕구에 구매력, 지불 능력이 뒷받침될 수를 뭡니까? 유효 수요, 실질적 수요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시험 또 이런 질문이 출제했죠. 유효 수요란 반드시 구매력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OX. X 잘못되어 있죠. 유효 수요에 대해서는 반드시 때 구매력을 필요한다는 이야기예요. 한다. 구매력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유효 수요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가시고 이때 구매력에는 현금, 저축금도 포함되겠죠? 그리고 대출금도 포함이 된다는 거죠. 왜? 대출금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대출금, 이도 구매력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것은 이제 구매 의사는 있어요. 그러나 구매력이 뒷받침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같은 경우에는 유효 수요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나 벌써 이제 이때는 구매력은 지금 현재 갖추지 못했지만 사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매력만 갖추면 언젠지 사고자 마음이 있으니까 구매력만 갖춘다면 언젠지 유효 수요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런 의미에서 이거라서 잠재돼 있다서 잠재 수요다 이렇게 이야기 또는 예비적 수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효 수요 그리고 잠재 수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 둘 중에 부동산 수요는 뭐를 말할 것인가? 부동산은 워낙 고가의 상품이니까 구매력을 어때? 반드시 필요한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부동산 수요는 뭘 이야기합니까? 유효 수요. 이걸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자, 우리 합시다. 내가 2,000원 할 때, 10개를 사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혼자 잘 보세요. 가격 2,000원이면 10개를 사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미 사버렸으니까 앞으로 사고자 하는 겁니까? 사고자 한다. 할 수 있죠. 그럼 아직 어때? 사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수요량은 사전적 개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사전적 개념이다. 그래서 우리가 비디오 용어를 할 때도 구매 또는 임차하고자 의도하는 양을 말한다 그랬어요. 아직 상관 아니죠? 앞으로 사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전적 개념이다. 다음, 그래서 이제 2,000원 때 10개 사고자 한다 그랬어요. 그럼 10개, 여치는 최대 수량이 될까요? 최소 수량이 될까요? 최대 10개 사고자 한다. 그래서 이때는 최대 수량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부동산 수요량에 대한 용어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내포된 의미까지 다 설명을 드렸어요. 자, 부동산 수요에는 유량 수요, 저량 수요가 있다. 다음, 유효 수요, 실적 수요를 의미한다. 사전적 개념, 최대 수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자, 교재는 여러분들이 어때? 읽어보셔도 될 내용들입니다. 다음, 2번 챕터로 넘어갑니다. 자, 2번 챕터는 이제 수요 곡선이다. 소개하는데, 이번은 먼저 우리가 내려서 합시다. 자, 수요 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수요 함수 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수요 법칙을 도출하겠고, 수요 법칙을 그림으로 표현한 게 바로 뭡니까? 수요 곡선이다. 이렇게 흐름을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수요 함수를 토대로 해서 수요 법칙을 도출하고 이 그림 펴는 게 수요 곡선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세요. 이처럼 수요량이 있다는 얘기예요. 수요량에 영향을 미쳐주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그럼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과 수요량과의 함수 관계를 우리가 수요 함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수요 함수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예를 들어봅시다. 자, 아파트 매매 시장을 가져가자는 이야기야. 사실 우리 시험에서 가장 많은 예로 나온 게 뭡니까? 아파트 매매 시장이에요. 뭐 살짝 말 바꿔서 주택 시장이다 표현할 수 있겠죠? 됐습니다. 이제 아파트 매매 시장에 그럼 자,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는 뭡니까?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사과가 거래될까요? 아니겠죠? 뭐 거래됩니까? 아파트. 이처럼 시장에서 거래된 재화를 우리가 당해재화 또는 해당재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아파트 매매시장에서는
당해전 뭐가 됩니까? 아파트가 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네,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당해져와 있는 자, 아파트의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네, 아파트의 가격도 어때? 영향을 미치겠죠. 다음은 나는 자, 아파트 매매 시장이다. 이 같은 부동산 시장은 지역적 시장이잖아요. 시장이 지역적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네, 이 지역의 인구수도 영향을 미치겠죠. 이 지역 주민들의 소득 수준도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예요. 다음은 이제 자, 기호도 또는 선호도 취향 이 자체도 영향을 미치겠죠. 이도 대체제의 가격이라든지 보완제의 가격, 금리, 조세, 공법상 규제의 정도, 기대감 등등등. 자, 여러 요인에서 수요량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과 수요량과의 함수 관계를 뭐라 합니까? 수요 함수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수요량이라는 게 있네요. 수요량은 자, 보세요. 수요량은 이 요인들이 변해야 어때? 수요량이 변하겠죠. 만약에 이 요인들이 변치 않는다면 수요량은 변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 요인들이 변해야 수요량은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량은 어때? 이 요인들에 종속되어 있다. 그래서 종속 변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보세요. 인구수, 소득수는 이 자체는 스스로 힘에서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래서 이 지역의 인구가 어때?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잖아요. 이 지역 주민들의 소득 수준이 어때? 향상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좀 스스로 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뭡니까? 독립 변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결국 수요 함수에서 수요량은 뭐가 되는 겁니까? 종속 변수. 다음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이 같은 여러 요인들은 뭐가 됩니까? 독립 변수가 된다는 거서 아직까지 우리 시험에 이분 출제가 안 되었어요. 안 됐지만 국가 자격시험에 굉장히 또 출제가 또 자주 된 질문들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이제 아파트 수요 함수에서 수요량은 독립 변수에 해당되며 인구, 소득, 기여도 등은 어때? 종속 변수에 해당된다. OX, X. 잘못되어 있죠? 수요 함수에서 종속 변수는 나가나 있는 겁니다. 뭡니까? 수요량, 그리고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이 요인들은 다 어디합니까? 독립 변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기서 이제 이처럼 아파트 수요량에는 영향을 미친 요인들이 어때? 무수히 많다는 이야기예요. 무수히 많기 때문에 하나의 법칙을 도출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법칙을 도출하기 위해서 가정하는 겁니다. 자, 아파트의 수요량에는 오로지 아파트의 가격만이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사실 여기 있는 자, 인구수, 소득수, 기여도다. 이 분들도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근데 이 분들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 분은 어떻습니까? 일정하다. 가정해버리는 겁니다. 자, 이 분은 일정하다. 이렇게 가정한다는 이야기예요. 가정한다. 그럼 결국은 이제 아파트 수요량은 오로지 어때? 아파트의 가격만이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당해저하의 수요량에는 당해저하의 가격만이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가정하에서 우리가 당해저하의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자는 겁니다. 사실 이 가정을 틀어버리면 내용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겁니다. 이 가정에서 다루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제 다른 쪽은 일자인데 오로지 가격만이 상승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가격이 상승하면 사고 사는 입장에서는 과거보다 더 많이 사겠어요? 적게 사겠어요? 적게 산다는 이야기에서 수요량은 어때? 감소하겠다는 겁니다. 다음 가격이 하락합니다. 그럼 가격하면 사고 사는 입장에서는 더 어때? 많이 사고자 했죠? 수요량은 증가한다는 거예요. 지금 다른 쪽은 일자다 가정하에서 당해저하의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어때?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한다. 결국 가격과 수요량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반비례 관계에 있다. 알 수 있겠죠? 자, 이 같은 경제 원칙을 우리가 이제 수요 법칙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결국 수요 법칙이라는 것은 다른 쪽은 일자다 가정해서 당해저하의 가격과 수요량 사이에는 어떤 관계?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것은 경제원칙이다 생각하시고, 이 수요법칙을 그림으로 표현한 게 바로 뭡니까? 수요 곡선이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수요 곡선은 수요법칙을 그림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가격과 수요량 사이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걸 때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수요선을 한번 그려보자라는 겁니다. 그려보자. 한쪽 축에는 가격을, 한쪽 축에는 어떤 양을 설정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 보세요. 이제 경제학은 수학과는 좀 다릅니다. 관행적으로 Y축에 뭘 설정합니까? 가격이에요. 가격. 그래서 프라이스 P. 다음 X축은 양이죠. 퀀터티 Q. PL Q. 좌표 면에서 수요칙, 즉 가격과 수요산 반비례관계다.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보자 이야기예요. 자, 무슨 이제 가격이 P0였으면 P0일 때 수요량은 Q0다라는 거. 그래서 P0와 Q0 연결시켜서 이 점을 찍어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가격이 이제 P1으로 상승했으면, 지금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어때? 감소하겠죠. 그래서 Q0에서 수요량은 Q1 이렇게 감소한다. 그럼 P1과 Q1 연결시켜서 우리가 이 점을 찍어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가격이 P0에서 P2로 하락했습니다. 그럼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어때? 증가하는 거지요. 증가한다. 그래서 Q0에서 그래서 Q2 이렇게 수요량은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럼 P2와 Q2 연결시켜서 우리가 이 점을 찍어볼 수 있더라. 그럼 자, 우리 이 점을 찍었어요. 이 점들을 연결하면 어때? 선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선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선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로 표현합니까? 수요 곡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수요 곡선이다. 그래서 수요선, 자, 수요는 디맨드죠. 디맨드 커브다. 적어서 어때? D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럼 수요선 어떻게 그렸어요? 우리 이렇게 그렸네요. 자, 보세요.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모습이다. 할 수 있겠죠. 오른쪽 아래로 향한다서 수요선은 어떻습니까? 우하향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하향 형태다.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 수요 곡선이 결국 우하향하는 건 뭐 때문입니까? 바로 수요 법칙으로 때 그림으로 나타냈기 때문이다. 그럼 수요 법칙은 가격과 수요 사이 어떤 관계?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걸 그림으로 나타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아파트 매매 상을 가정해서 수요 함수를 규명했습니다. 1토대에서 수요 법칙을 도출했죠. 자, 수요 법칙은 뭡니까? 다른 조건 일자다 가정해서 당해자의 가격과 수요량 사이는 어때?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런 경제원칙이죠. 이를 그림으로 표현한 게 바로 뭡니까? 수요 곡선이다. 수요 곡선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하향하는 모습이다. 여기까지 설명 다 드렸습니다. 설명드렸고, 다음은 이제 수요 곡선이 우하향한다. 이걸 설명 또 다른 논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을 또 이제 용어 정리 잘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 이야기예요. 자, 대체 관계에는 두 재화가 있습니다. 두 재화. A와 B는 대체제라는 대체제. 대체 관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대체가 있으면 사온 사람 입장에서는 대체가 되잖아요. 그럼 대체가 되면 어느 거 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느 거 살까요? 상대적으로 싼 거, 비싼 거. 싼 거 사겠죠? 싼 거 사면 나머지 쪽은 삽니까, 안 삽니까? 안 사겠죠? 이게 대체제라는 이야기예요. 대체인데, 자, 보세요. 이제 A와 B는 대체 관계에 있다 가정합니다. 이때 A의 가격이 어때? 상승하는 겁니다. A의 가격이 상승하면, 자, 보세요. 이제 A와 B는 대체 관계에 있는데 A의 가격이 상승하면 상대적으로 어때요? A는 비싸다, B는 싸다 느껴지겠지요. 즉 상대적인 가격 변화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나타난다. 그래서 상대 싸서 때는 B를 사고자 하겠죠. 그럼 B의 수요는 어떻습니까? 증가하겠죠. 그러면 A의 수요량은 어때? 감소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점. 대체 경쟁왕인 두 자 사이에서 상대적인 가격 변화가 나타나서 소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가려서 우리가 뭐라 표현하냐? 바로 대체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체 효과다. 보시면 되겠어요. 대체 효과다. 그렇죠? 대체 효과 여기에서 이 제어를 보니까 가격이 상승하니까 수요량은 어때? 감소한다. 알 수 있겠죠? 그럼 가격과 수요량 반비례 관계가 있으니까 A의 수요선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하향하는 모습이 된다. 할 수 있겠죠? 자, 다음은 또 우리 인사합시다. A의 가격이 상승합니다. A의 가격이 상승하면 내가 A를 사더라도 이제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니까 나의 실질 소득은 어때? 이제 감소한 셈이 되겠죠?
지금 실질소득이 감소하다 보니까 이제 A의 자 수요량이 어때? 감소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실질소득이 변한다는 이야기야. 그럼 실소득이 변해서 소비에 어때?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겁니다. 이걸 가서 우리 소득 효과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죠? 소득 효과 여기에서도 A 2차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한다. 그래서 가격과 수요량 사이는 어때? 반비례 관계에 있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수요성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하향한다라는 겁니다. 그때 대체 효과, 소득 효과 말씀을 다 드렸어요. 이 둘 모두가 어떻습니까? 가격이 변함으로써 나타나는 거죠. 따라서 이 둘 모두를 모아가지고 우리가 어때? 가격 효과다 또는 합성 효과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체 효과, 소득 효과 여기에서 즉 가격과 여기에서 수요세는 우하향한다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용어만 잘 정리하세요. 자 대체 관계는 두 재화 사이에서 상대적인 가격 변화가 나타나서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 뭐라 했습니까? 대체 효과. 대체 효과. 자 보세요. 대체 관계는 부셔서 상대적인 가격 변화다. 대체 효과. 다음은 실질소득이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소득이 변해서 실소득이 변해서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걸 뭐라 합니까? 소득이 변했으니까 소득 효과. 아시겠죠? 이렇게 용어 정리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여러분 교재 양모 4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번은 동남 1번 한번 봐보세요. 한 번씩요. 자, 이제 첫 번째 중간지 봅시다. 대체 관계에는 두 상품 사이에 상대적인 가격이 변함으로써 발생되는 효과를 말한다. 이게 뭡니까? 대체 효과. 그래서 기억 보세요. 어떤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 재화의 소비는 어떻습니까? 감소하고 대체 관계는 재화의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이다. 할 수 있겠죠. 다음 동남 2번입니다. 자, 첫 번째 중간지 보세요. 실질소득이 변함으로써 발생 효과는 뭡니까? 소득 효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은 어떤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의 실질소득이 감소하여 그 재화의 소비가 감소한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용어 정리만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체 관계는 두 상품 사이에서 상대적인 가격 변화를 타서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뭐라 합니까? 대체 효과. 다음 실질소득이 변해서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뭡니까? 소득 효과.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다음 양으로 5번 내용입니다. 시장 수요선이다 소개되고 있는데 이분은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먼저 보시면 되겠는데 자 A의 수요선이다 나와 있죠. 자, 다음은 B의 수요선이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때 보세요. 이제 Y축이 뭡니까? 가격이 되겠죠? X축은 수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시장에는 A와 B 딱 두 사람만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A와 B 두 사람만 있다. 그럼 자, A와 B 둘을 합해 놓은 게 결국 뭡니까? 시장 수요선이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자, A는 자, 가격이 2,000원 합니다. 자, 2,000원 가격이 2,000원이다. 그럼 자, 여기도 가격이 2,000원이 되겠죠? 여기도 2,000원이 되겠죠? 이제 A는 가격이 2,000원일 때 몇 개 사고자 했습니까? 5개. 그럼 2,000원 5개 2점 찍어보면 되겠네요. 자, B는 가격이 2,000원일 때 몇 개 사고자 했어요? 10개. 그럼 자, 2점을 찍어보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다음, 이제 가격이 1,000원입니다. 1,000원 할 때 A는 몇 개 사고자 했습니까? 10개. 그럼 2점 찍어보시면 되겠죠. 자, B는 몇 개 사오셨습니까? 15개. 자, 2점을 찍어보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럼 자, 이때 보세요. 이제 2점과 2점을 연결시키면 이게 결국 뭡니까? A의 수요선이다. 할 수 있겠죠. 또 2점을 연결시키면 이게 뭡니까? B의 수요선이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시장 전체 수요선을 나타내보자는 이야기예요. 나타내본데 시장 전체 수요선 어떻게 나타내냐? 자, 시장에는 A와 B 딱 둘만 있다 가정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가격이 2,000원 할 때 A는 몇 개 사고자 했습니까? 5개. 자, B는 몇 개 사고자 했습니까? 10개. 이렇게 그럼 시장 전체 따지면 5개, 10개니까 몇 개가 됩니까? 15개가 된다. 할 수 있겠죠? 15개. 그럼 자, 2,000원 할 때 15개가 어때? 2점이 되겠네요. 2점. 자, 잘 보세요. 자, 2점은 어떻게 우리가 나타냈습니까? 자, 보세요. 이제 이 크기와 이 크기를 합해놓은 값이 뭡니까?
이 크기가 된다 할 수 있겠죠. 이 크기나 결국은 자, 이 크기와 이 크기를 합한 게 이 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때? 수직으로 합한 겁니까? 수평으로 합한 겁니까? 수평을 합한 거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시험은 이런 건 아직 출제 안 했어요. 간혹 모의고사에서 여러분한테 틀리라고 이런 걸 내는 겁니다. 내는 건데, 내는 건데, 원리만 잘 주시면 돼요. 자, 보세요. 이제 천호할 때입니다. 천호할 때는 A는 10개, 이 크기가 되겠죠. B는 15개다, 이 크기다. 그럼 시장 전체로는 둘밖에 없으니까 몇 개입니까? 25개가 되겠죠. 25개다라는 겁니다. 그럼 25개. 바로 이 점이 되겠네. 이 점. 그럼 잡으세요. 이제. 자, 이 크기와 이 크기를 합해놓은 값이 뭡니까? 이 크기가 되겠지요. 결국 수평으로 합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해서 이렇게 나타내보면 이 자체가 뭐가 되는 겁니까? 시장 수욕선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내용을 통해서 A의 개별 수욕선이 되겠죠? B의 개별 수욕선이다. 이걸 합해놓은 게 시장 수욕선이 되는데 어떻게 합합니까? 수평으로 합한다 이걸 생각하시고, 다음은 적지 마세요. 수평으로 합한다 이걸 생각하시고, 이걸 비교해봅시다. 비교하니까 시장 수욕선의 기울기 경사도는 개별 수욕선의 기울기 경사보다 급합니까? 완만합니까? 완만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느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먼저 보셨으니까 다시 앞페이지로 돌아가 보세요. 앞페이지로 돌아가 보세요. 자, 3페이지 하단 보시면 양으로 번, 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이제 개별 소비자들 각각의 수욕선을 개별 수욕선하며, 이런 개별 수욕선 어떻게? 수평으로 합하여 도출한 것이 시장 수욕선이다. 또 4번, 시장 수욕선의 기울기는 개별 수욕선의 기울기보다 어때? 완만하게 된다.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이제 제가 판사 내용 필기 많이 하지 말라고 대출 때 여기 다 들어있어요. 앞으로 보시면 또 느끼실 겁니다. 다 들으시니까 가급적 설명할 때 잘 들어보시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 챕터 수요 곡선이다. 2부까지는 다 말씀드렸어요. 일단 여기까지 정리해드리고, 그리고요. 흔히 우리가 이처럼 이제 수요선을 나타냈어요. 그럼 이제 수요선을 일으켰는데, 이때 수요선은 일반적으로 개별 수요선을 의미할까요? 시장 수요선을 의미할까요? 시장 수요선. 이걸 의미하겠죠? 이 시장의 수요선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